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게 25분이다 보니까 제가 자료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좀 스피디하게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규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규제와 관련된 해외 동향 중에서 그 뭐 시초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좀 중요하다 싶은 거 먼저 두 개를 꼽고요. 그리고 그중 이 규제가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테마별로 두 개만 뽑아서 공급망 실사법과 그린워싱에 대해서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가 한동안 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완전 지배하는 그런 이슈였죠, 한동안. 그러다가 2023년 초반부터는 ESG에 대한 되게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ESG는 뭐 너무 정치화돼서 이제 말하지 않는다라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어느 한 회사의 외벽 구호인데요. 우리 회사에는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게 공장 외벽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ESG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사회를 변화하는데 큰 역사적인 그 발걸음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 규제가 어떻게 발전됐냐라고 할 때 처음에 도입된 것은 각종 국제기구에 의해서 그 시초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N이나 OECD나 ILO나 이런 데서 각종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 시초를 마련을 해줬고요. 그리고 사실 공시제도가 들어오면서부터 ESG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거의 2050년을 탄소 중립의 원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많은 정책, 그린딜 정책, 뭐 핵심 원자재법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법령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입이 되다가 이제 규제가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국경 조정제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이런 것은 ESG 규제가 오히려 일종의 좀 보호무역 장벽처럼 이렇게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급망 실사법으로 인해서 환경과 인권에 대한 그 실사 부분에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물질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뭐 EU 배터리법이라든지 아니면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각종 다양한 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더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ESG와 관련돼서 너무나 워싱이 많다 보니까 이제 ESG 워싱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옮겨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린 워싱, 기후 워싱, 소셜 워싱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규제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규제 동향 관련돼서 저희 이 부분은 너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몇 면을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 관련 규정에서 출발을 하자라고 해서 유럽의 CSRD 관련된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기업의 공시 대상이 확대됐다. 공시 대상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요 리스크까지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 CSRD 때문에 자사 활동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 대해서 활동을 감독하고 뭐 관리해야 할 그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넌 EU 기업이지만 그 넌 EU 기업도 EU 내에 일정 매출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다 적용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통과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 공시 관련 규정은요, 2024년에 3월에 통과돼서 2026년 1월 이후에 발간되는 연차 보고서부터 기후 관련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은 기후 관련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기후 리스크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기후 관련 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서 회사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어떤 절차를 두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을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징은 뭐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단계별로 그 확대 시행을 예정을 하고 있고, 또 뭐 좋은 점인 기업 입장에선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스콥 3에 대해서는 공시가 배제가 됐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망 실사와 그린워싱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공급망 실사와 관련돼서 이거 최근 기사입니다. 2024년 6월 10일 기사고요. 현대차에서 1차 벤더들 상대로 ESG 점수 평가에서 70점 넘지 못하면 내년도에는 계약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통지를 보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 기사가 나갈 즈음에서 현대차 1차 벤더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뭘 보완해야 되냐 하는 그 연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도 이렇게 그 이후에 기업 지속 가능성 공급망 실사 지침 CSDDD에 따라서 공급망 실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현황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이건 공급망 지속 가능성 관련 법제기 연대화인데 이게 법안이 입안된 해에 이렇게 기재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법안명과 그 순서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의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올 초에 이게 통과된 거는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는 것으로 알고 2024년 4월에 본회의 통과해서 이제 각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입법을 해야 할 그 단계만 남아 있는데요. 그 적용 대상은 일단 넌 EU 기업이라도 이것도 비슷하게 EU 내 역내 순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CSDDD의 의무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무가 공급망 실사 의무고, 두 번째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실행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두 번째 의무와 관련돼서는 그 CSRD를 이행을 하면 이것을 이행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SDDD의 중요 내용은 1번이고 1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SDDD의 공급망 실사 의무는 적용 대상이 기업 자체, 자사활동에 대해서도 실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실사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진짜 현장에 가가지고 실사 이렇게 지켜보고 뭐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하시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사는 그런 현장 실사라는 의미보다는 규범적 실사, 그 임성택 변호사님이 쓰신 말씀인데요. 규범적 실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면에 의해서 일종의 법률 실사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법률 실사 같이 진행을 한 후에 뭔가 이 회사에서 진행이 된 게, 그러니까 제출을 하고 한 게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부 제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한해서 현장 실사를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CSDDD에서 실사 의무는 기업 자체, 자회사, 직접 공급 업체까지. 이 직접 공급 업체는 나와 거래 관계, 계약서에 직접 사인한 그 거래 상대방까지를 직접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접 공급 업체는 그 직접 공급 업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협력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간접 공급 업체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삭제됐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CSDDD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실사를 해라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권과 환경,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실사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정리하면 이 6단계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정책 전반에 실사 의무를 내재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인권 및 환경 관련 리스크를 식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다. 이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뭐 근로기준법 몇 조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위험이 실제적이냐 잠재적이냐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식별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이 실제적이라는 건 위험이 지금 당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법령 위반 이슈가 있으면 이건 실제적 위험이라고 보고요. 잠재적 위험은 이로 인해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장래에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할 때 잠재적 리스크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완화 또는 제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을 하고 이 시행을 할 때 그 이행 절차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연간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CSDDD에서 만약에 이런 실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못했을 때, 그래서 리스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거를 그냥 묵과했을 때, 그랬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아니면 내 자신이 리스크를 알면서도 그냥 둬서 책임이 발생하는 것보다 협력사가 잘못한 그 실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아니면 과실로 리스크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그 대기업도 공동으로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송 청구권자가 중요한데요. 시민단체도 가능하다, 제3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누구나 다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급망 실사와 관련돼서 에코디자인 규정이 최근에 또 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정식 명칭은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EU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전 생애 주기 동안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된 거고요. EU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에코디자인 규정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적용 범위는 넌 EU 기업에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리적 품목에 적용이 된다라고 아시면 됐고, 뭐 제외 품목은 일부분을 그 특정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에코 디자인 규정에서 그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집행위원회에서 뭐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수리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해서 뭐 성능 요건이라든지 정보 요건에 대해서 그 요구 조건을 맞췄다. 그리고 그 정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공개한다라는 그런 정보 요건 같은 것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구 조건은 모두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코 디자인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중요한데요. 디지털 제품 여건입니다. 디지털 제품 여건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품 및 전체 공급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사용된 재료가 뭔지, 언제 이게 생산됐는지부터 해서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 그리고 폐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폐기하는 방법이 그 재활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권장사항 등이 포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디지털 제품 여건이 없이는 이제 EU 시장에서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디지털 제품 여건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라벨링도 최적화해라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일괄 폐기를 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일괄 폐기는 금지하고, 그리고 만약에 폐기를 했다면 폐기하는 수량과 무게를 공개해야 되며 폐기 방지를 위한 뭐 장기적인 대책 같은 것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디자인 규정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이건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공급망 관리 규정인데 이거는 사실 연방법에서 하고 있는 공급망 관리 규정만 가져왔습니다. 주별로는 뭐 캘리포니아의 공급망 투명성 관리법 뭐 등등 여러 규정이 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연방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 가져왔고요. 그래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과 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를 통한 대응법인데요.
이 두 가지 그 법령의 특징은 특정 지역을, 그러니까 지역을 특정을 해서, 나라나 지역을 특정을 해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강제노동 산출물로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특히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그 배터리 업체나 뭐 섬유 업체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어서 그 옆에 제가 따온 그 기사를 보시면은 아실 텐데, 미상원에서 뭐 BMW 등 완성차 3사한테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크게 따온 부분을 보시면은 폭스바겐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중단을 한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그린워싱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그린워싱 관련돼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그린워싱이라는 것은 그린, 녹색이랑 워싱의 합성어이어서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그린워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그 기사는 올해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후솔루션에서 그 액션을 취해서 그 지속가능 그 대기업의 국내 대기업에서 발간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이렇게 그린워싱 소재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입니다. 해외 그린워싱 관련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볼 때 먼저 EU입니다. EU에서도 여러 가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린 클레임 지침, 그리고 뭐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부여 지침, ECGT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EU 에코라벨 규정, 뭐 EU 유기농 생산 및 라벨링에 대한 규정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EU 이외에 글로벌을 보시면 미국에서는 그린 가이드라는 규정이 있고요. 영국에서는 그린 클레임 코드라는 규정이 있고,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등에서도 기후 관련 리스크 관련 공시 요건 강화되면서 이런 그린워싱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규정이 많아서 그 중에 그 몇 가지만 좀 찝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EU의 그린 클레임 지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GCD라고 하거든요. GCD는 그린워싱을 타겟팅한 지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완전 통과는 안 됐고요. EU 이사회가 제너럴 어프로치를 한 단계인데요. 제너럴 어프로치가 뭐냐면 본회의 최종 확정되기 전에 그 법안의 뭐 방향이나,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법안의 방향이나 뭐 정책 그런 것을 정하는 그 최종 승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너럴 어프로치의 내용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이 기업이 텍스트나 라벨, 구두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통해서 명시적으로 그린 클레임, 그 친환경 주장을 했을 때 적용이 된다. 넌 EU 기업이지만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된다. 뭐 배제되는 부분은 뭐 중소기업 등 조그마한 기업들이 있고, EU 에코라벨에 대한 규정 등 좀 더 세부적인 그 EU 에코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GCD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명시적 그린 클레임, 명시적인 친환경 클레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nvironmentally friendly 해가지고 뭐 환경 친화적인, 뭐 친환경적인, 뭐 그린, 녹색, 뭐 생태적인, 저희 많이 보는 sustainable, 이것도 많이 보는 단어잖아요.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 때 그린 클레임으로 니네가 지금 친환경 주장을 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지를 한 번 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GCD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적 친환경 주장에 적용이 된다라고 했고요. 이제 그래서 친환경, 녹색, 생태적, 뭐 환경적으로 올바름, 이런 표현, 이렇게 일반적인 친환경 주장은 금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일반적인 친환경 주장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유기농, 특히 유기농, 바이오, 에코 이런 것은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그린워싱 사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말이 많고, 그래서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면서 친환경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뭐 이런 유기농, 바이오, 에코뿐만 아니라 다른 뭐 환경 친화적인 이런 단어를 쓸 때에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뭐 탄소를 감축했다 이런 단어를 쓸 때에도 아예 그냥 근거를 제시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아예 빼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3자 사전 검증의 원칙이 또 중요한데요. 모든 친환경 주장은 게시되기 전에 제3자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검증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3자 검증이 면제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뭐 다른 기업보다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GCD에서 또 중요한 것은 전 생애 주기, 이 제품의 그 원재료 추출부터 해서 판매, 소비자의 사용까지 이 전 과정, 전 생애 과정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뭐 일정 부분에서 이게 뭐 탄소가 감축되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일정 부분만 가지고 함부로 친환경 뭐 자동차다, 친환경 제품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 상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을 감축했는지 그 배출량이랑 그 탄소 거래권을 통해서 탄소 거래제를 통해서 구입한 만큼 감축량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감축하는 양을 분리해서 기술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뭐 비교 주장이 금지되고 있고, 처벌과 관련돼서는 아직은 뭐 이제 그 각 국이 개별국이 입법을 해야 할 테지만 일단 이 범위는 그 연간 매출액의 최대 4%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GCD와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게 ECGT입니다.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부여 지침인데요. 여기에 따라서도 일반적인 친환경 주장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감축 주장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CD와 유사하게 뭐 숲보건,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의 탄소 상세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주장이 금지된다. 라는 것이고요. 탄소 감축 주장을 할 때에는 무조건 제3의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GCD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ECGT는 그 전반적인 소비 활동에 있어서의 정보를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엄격히 필요하지 않은 데에도 소비재 교체를 권유하거나 이런 행동을 금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리할 수 없는 상품을 뭐 수리 가능하도록 홍보하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CGT도 EU 내에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에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다 적용이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린워싱 관련 규정은요, 연방거래위원회의 그린 가이드가 있고요, 증권거래위원회의 그린워싱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앞에서 설명드린 EU의 그린워싱 규제와 비슷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그 EU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합니다. 영국에서도 뭐 금융행위 감독청의 반 그린워싱 규칙, 경쟁시장청의 친환경 주장 코드가 있는데요. 사실 그린워싱 관련 규제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EU의 아까 말씀드린 GCD, ECGT, 그리고 영국의 뭐 친환경 주장 코드, 그린 클레임 코드, 이게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그린워싱 관련 규제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 뭐 작년에 있었던 사안인데 우리나라 뭐에서 제가 최초인지 모르겠는데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보긴 했는데요. 그린워싱 관련돼서 그 한 대기업이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 그게 작년 사례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국내 그린워싱 규제 담당 부처는 메인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근데 환경부에서도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면서 그 나름의 그 그린워싱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근데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작년 말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한 이유는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그린워싱과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입법이 많이 되고 있고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국내외의 입법 예를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원칙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했습니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이 기존에는 뭐 어떤 원칙, 그 진실성 원칙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완전성 원칙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하는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 과정성 그 원칙인데요. 일부 단계에서 이게 친환경적으로 뭐 탄소가 일부 단계에서 감축되었더라도 상품의 뭐 제품의 전 생애를 봤을 때 그 감축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감축 효과가 없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걸 친환경적이라고 표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정위 지침과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국내 그린워싱 심사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진실성과 관련돼서는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가지 사항만 미검출됐을 때는 그 미검출된 거 하나만 언급을 해야지 그냥 친환경, 무독성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명확성 관련돼서도 뭐뭐 신문에서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은 업계 1위 기업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무슨 신문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한 순위인지 이런 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성도 보시면은 아실 텐데 전체적으로 적절한 표현과 수단을 통해서 제시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2040년까지 2020년 대비 뭐 50% 수준으로 저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실증성은 실험 결과 등 그 결과를 항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 과정성, 그 일부 단계에서 환경적인 뭐 효능이 개선됐더라도 전 과정으로 봤을 때 그 효과가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성은 뭐 원료 구매분 중 몇 프로의 친환경 원료가 도입됐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성은요, 예를 들어서 뭐 침대 매트리스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 제품 전체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의할 때 자발성과 관련성이 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발성은 뭐냐면 기업이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이행을 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자발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뭐 의지를 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관련성은 기업 활동, 경영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좀 25분이어가지고 이거를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제 이메일로 이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